하나 있는데 얇은 판에 그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제로역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또 구멍 선단 영역하고 영역을 받지 않는 영역하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제로역학적으로 세배가 나옵니다. 세배거든요. 제로역학적. 이건 탄성화도 이내입니다. 탄성화도. 제로역학에서는 전부 그 재료 강도 비율을 탄성화도 이내로 전부 잡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 응육 자체 분포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 계란이 있다 칩시다. 그럼 용접을 했습니다. 기공이 생길 수 있죠. 용접할 때 기공이 진짜 날씨가 뭐 안 좋고 하다가 기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공이 생기면 응육을 받게 되면 기공 부위 바로 옆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응육이 3배나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접 기라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용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접을 이런 걸 용접한다 칩시다. 이런 걸 판 위에 용접한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용접을 쭉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응력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자체를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직각보다는 각이 원만하기 때문에 응력 집중 자체가 작게 되는 겁니다. 작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바닥 물속에 들어서 사용된다고 하면 응력 집중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응력 집중이 안 돼 있을 때 응력이 만약에 그냥 10에 7승에서 300메가파스칼 쭉 됐다 칩시다. 그럼 만약에 용접 결합이 기공이 생겼다 하면은 3배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300보다 3배가 900주 걸린다는 뜻입니다. 900주. 그러면 반복해서 얼마 안 돼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응접 균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용접 결합도 그렇고 형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력 집중이 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 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프로펠러 축을 만들 때 되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공하면 선반에 가공하기 쉽죠? 바로 가공한 건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이 응력 집중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용접 결함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그 단면 자체가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는 응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를 받게 되면 응력 집중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는 거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걸리는 응력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만약 집중 요소가 커지게 되면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응력 집중만 전문적으로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응력을 폐할 수 있도록 단면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열응력. 열응력의 가능성은 열평창 개수에 비례합니다. 제가 식은 안 써놨는데
열응력의 항상 열팽창 개수의 온도 차에 비례합니다. 이론적으로 열팽창 개수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구조물을 만들 때 열팽창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게 열응력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열팽창 개수는 금속 재료에 따라서 열팽창 개수가 다 다릅니다. 잘 늘어나는 금속 있고 온도 변화로 인해서 잘 늘어나는 금속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늘어나는 금속도 있습니다. 온도 변해서 잘 안 늘어나는 금속 대표적인 것이 주철입니다. 주철 잘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은 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재료에 따라서 열팽창 개수가 열팽창률 또한 열팽창 개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응력. 기계 가공을 했을 때는 가공했을 때 바이트 자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잔류응력이 남아 있게 됩니다. 심하게 될 경우는 잔류응력으로 인해서 얇은 판재 같은 경우는 변형이 가공을 한 다음에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트도 그렇고 가공하는 속도도 그렇고 또 바이트뿐만 아니라 연마를 또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도 잔류응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계 가공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용접을 했을 때 열응력이 있습니다. 열응력. 이게 그냥 용접을 맞대기 용접 한 번 했습니다. 요거는 용접입니다. 요것은 십자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잔류응력 분포가 맞대기 했을 때 이렇게 요 플러스는 인장응력을 갖고 마이너스는 압축응력을 갖고 용접을 하게 되면 변형이 생기잖아. 그 잔류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접을 할 때 맞대기하고 십자형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복잡하게 용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용접도 하다 보면 형태가 희한하게 되어버리는데 그 잔류응력 자체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잔류응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류응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류응력을 제거하려면 네? 열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선박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떻게 잔류응력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선박.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선박 자체 강제도 그렇고 선박에 사용하는 강제는 성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 강제입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 일반 사용하는 강제보다 질이 더 고급스럽고 또 낮은 온도 인선도 아주 풍부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되게 만들고 또 용접을 할 때도 용접 순수도 관계 있습니다. 용접 순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뒤에 가면 이게 벌어지든지 오므려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류응력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용접을 할 때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용접소에서 칩시다. 그러면은 나눠가지고 여기에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잔류 분포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생산성의 문제가 약간 될 수 있겠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잔류응력 분포가 용접 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용접분 자체를 이쪽에서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 또 이쪽에서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 용접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잔류응력 항상
어쩔 수 없이 용접을 하게 되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재질 자체도 잔류용력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용접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순소 같은데 아마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 때 그렇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조선가에서는 배 만든 조선가에서는 용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용접학회를 초창기 창립 시작해부터 쭉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보면 이제 부산대학에 이제 한 분 계신데 하여튼 그분도 이제 필연 용접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암만 한다 하더라도 현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선가 있잖아요. 조선가. 배 만드는 조선가 있죠? 그렇죠? 일본에 조선가 있을까요? 대학에?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일본에는 지금 대학에 조선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용접 기술도 뛰어나고 뭐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퇴임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걸 조선을 전공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일본에서 만드는 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원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선박에서 몇 개 하고 새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마만의 조선이나 큰 조선 배를 만드는데 항해 도중에 배가 반도광 나쁘고 대형 컨테이너에서 그런 사고도 있고 자주 일어나잖아요. 저 어디 섬에 가다가 그것도 또 사고 났고 일본 배 사고 많이 납니다. 왜? 조선 기술 자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인맥 자체가 내가 볼 때 좀 단절되어 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이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배가 상대적으로 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만 와이로 먹고 이렇게 검사를 대충 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형 철강제 만드는 회사 일본에 그런 데서 보면 그게 검사를 엉터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하다 보니까 그거로서 문제 생겨나 배 만드는데 문제 생기고 그러면 나오거든요. 품질 관리 옛날에는 잘했지만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이득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득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조수소가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조수소.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 만드는 속도도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만듭니다. 빨리 만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빨리 만들면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립을 어떻게 하고 어떤 수술 어떻게 하고 이게 따라가지고 배를 착착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빨리 만들면서 오너한테도 좋고 조수도 자체도 좋고 이득이 많이 남는 거죠. 빨리 만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동원되긴 하죠.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일본이 용접 기술도 발달하고 용접 자재 자체도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나간 이야기가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런 자료도 다 일본에서 이게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어요. 조금 뭐 용접위원회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접 전문회사에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일본 책이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용접 기술 대결해가지고 책이 40권입니다. 각 분야별로 뭐 일반 용접해서 주출 용접, 주강 용접, 스테인리스강 용접해서 쫙 해가지고 책이 40권입니다. 그 복사판을 비싸가지고 옛날에 원본 자체를 못 사가지고 복사판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 같으면은 그 분야에 일본 전문가가 그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접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제 공과대학에서 용접과 가지고 대학이 없습니다. 2년제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2년제는 있는데 4년제는 없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대학은 4년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기능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떨어지는 것이 자율용역 분야 이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갖고 논문을 누가 발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가지고 뭐 측정하고 했는데 그게 이론대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배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블록을 언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 안 되다 보니까 일본 CMA 뭐 이렇게 프랑스 대형 컨테이너 선사에서 중국에 주문하는데 자꾸 제때 시간 못 맞추고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율용역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열 처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각종 업력이 미치는 가운데서 부식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사용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SCC가 뭡니까? 응력 부식균열, 응력 부식균열인데 방지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냉각가공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냉각가공이라서 재결정 온도가 있습니다. 금속을 이렇게 이제 가공을 가열한다는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내부 온도 자체가 이완되고 가공 기한상이 제거되는 최저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A1 변대점 이상, A3 변대점 그 사이 쪽 이렇게 되는데 한 800, 900도 그 정도 이렇게 강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 가공이라는 것은 그 재결정 온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소승 가공하는 경우입니다. 냉각 가공은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동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큰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공비가 저렴하겠죠. 근데 결국은 온도를 높이는 그 비용도 이제 포함이 돼야 돼요. 요즘 가열은 뭐 합니까? 금속 재료를 가열하면 뭘로 가열합니까? 전기 상당히 비싸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기 사단에 북한에 비해서 북한 사람이 넣어봐가지고 전기를 먹게 되면 지옥과 천국이라 해요. 그렇게. 왜? 처음 넘어가가지고 뭐 태국이나 이럴 때 몽골 거쳐가 오게 되면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불이 번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북한 작가 미술문 행사인가 용광로에서 불빛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전기가 평양이라도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짧게 들어오고 또 괜찮은 평양 같은 데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북한에는. 이동하려고 하면 다 도장 맞고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법이 뭔지 압니까? 북한에서 통용되는 법이 뭔지 압니까? 북한에서 가장 통용하기 쉬운 법. 뇌물입니다. 뇌물 좀 다 돼요. 뇌물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사실. 규정이 나와 있다. 규정 안 지킵니다, 그거.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가전제품 있고, 뭐, 이렇게 산업도 있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좀 고위직인데, 북한 너무 고위직인데, 대형 삼성 TV를 가지고 있대요. 몇 인치라도 엄청나게 큰 거래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되나 가요. 뇌물로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설치해놨다. 뇌물이 법이라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전 냉장고도 뭐 구입해라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북한에서 전기를 받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근데 우리가 보내주려고 해도 저 안 받으러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열을 가하게 되면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기술 지도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열 처리를 노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입니다. 대형인데, 대차로 이렇게 물건을 지금 가는데, 그건 가스로 이제 가해라. 아무래도 경유나 이런 거 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나오거든. 민소, 탄소 입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LPG나 이런 거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재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열칠 온도가 노멀라이징, 그러니까 오스트레이트 조절 910도 이상 이렇게 온도를 높여야만이 탄소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723도부터 910도 이상 이렇게 높은 온도를 올려야만이 노멀라이징 처리가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재질 자체가 균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래 이제 이 뒤에 나중에 열 처리할 때 이 재질 균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잔용력이 적습니다. 열감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열 때문에 산화되기가 쉬우므로 정밀 가공이 곤란하고 표면이 산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온도다 보니까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해서 표면이 피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산피막 안 생기려면 진공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안 그러면 플러스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플러스 가스 아르곤 같은 거 이거 집어넣어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특별한 경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제품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냉각 가공 같은 경우는 제결정온도 이하 온도에서 하는데 가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강도나 경도가 높아집니다. 소선 가공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신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연신율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가공면이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품 치수가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심하게 가공을 하게 되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가 한계가 있죠. 심하게 가공하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강 가공에 비해서 큰 힘이 필요합니다. 상온에서 거의 하다 보니까 큰 힘이 필요하죠. 장비 자체가 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구열 처리, 요 PWHT라고 표기하는데 포스트 밸브 히트 뜨거든. 포스트 밸브. 이 포스트 하면은 이제 영어로 포스트 하면 우체통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포스트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후란 뒤에라는 뜻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한 후에 이제 열처리 한다 했어. 용접 후 열처리 했어. 포스트. 그래서 약자로 PWHT로 말씀입니다.
용접 효율 처리는 이게 이제 목적은 용접 잔류 응력을 제거하고 또 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균열 방지, 화계 인성을 향상. 잔류 응력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응력만큼 그 인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향상시키려고 하면 용접 효율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스메 코드가 있습니다. 아스메. 기계 하시는 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메리칸 소스하고 그러니까 엔지니어에서 미국 기계공학학교 여기 규정이 나와 있고 성급 규정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 연강의 연강의 경우 SS 다 마찬가지죠. 6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씩 한 두께 1인치당 1시간 잡아가지고 요것은 노 안에 짐을 넣어가지고 이 온도를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 자체 내에서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시간이 판재가 두껍다든가 안 그러면 대형 부종으로 붙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625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요 A1 변태점이 723번이나 그 용접 구열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A1 변태점보다 낮은 걸 넣었어요. 그럼 조직 자체가 폴라이트 조직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오스다인 조직이 되면 조직 자체가 오스다인 조직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단건지 처리한다든가 모르겠지만 용접 잔류을 처리하려고 하면 전부 A1 변태점보다도 더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열 처리할 때 온도하고 시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도가 높게 되면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산화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냉각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대개 연간 같은 경우는 625도 요 정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반드시 A1 변태점 723도 이하에 설정해요. 용접 잔류를 제거하려고. 어떤 금속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723도 이하에 정해요. 670도나 이 정도 올려가지고 왜 크롬이나 몰리브덴 이 성분 자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여야죠.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별거 아니지만은 여기 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이 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피닝, 쇼트 블라스트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쇼트 피닝, 쇼트 블라스트. 스페이스 피닝이라는 것은 금속 제거 표면에 쇼트볼, 공 같은 쇼트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심 투사 기능을 해서 고속으로 부사시키면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되게 금속 제거라는 것은 사용 도중에 인장 잔류을 받아가 파괴되는 것이지 압축을 받아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압축 응력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장 응력을 받아 파괴되려고 하면 압축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에너지가 소모되다 보니까 수명이 자연적으로 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사한 용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쇼트 블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블라스트라는 것은 블라스팅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되게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강판을 가져오게 되면 처음에 붙어있는 다른 동일에게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뭘 썼냐면 과거에는 모래 썼습니다. 모래가 과학으로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벗겨지고 했는데 요즘 환경 문제 해가 그렇게 안 합니다. 쇼트 가지고 작은 볼이 있습니다. 그린이라는 작은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과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녹이 다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면도 이렇게 거칠기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압축 잔류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이제 인장 이게 다 쇼트 블라스트나 이게 피닝 이런 것들은 전부 압축 잔류물을 주문해서 되게 파손이 인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작용을 압축을 주문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전기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외부 전원이나 뭐 이렇게 희생양극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전기 방식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전기 방식 하려면은 희생양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아연이 나오죠. 아연. 고래 아연 같은 아연이 나오거든요. 아연을 갖다 붙이고 뭐 알루미늄도 하긴 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중국제나 북한제가 가끔 아연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서나 장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가 제대로 좀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개다가 이게 흉내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되게 이제 근본 그거는 되게 수입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용접하신 분이 있으리라 봤는데 용접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일본 흉내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지 자체내 개발된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보다 더 앞서 있는데 유럽 쪽에 더 앞서 있는 그런 용접기로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방식도 마찬가지로 장비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부식 억제제가 있습니다. 부식 억제제. 이걸 이제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 사용해야 될 것이다. 사실 일종의 화공약품이라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학과 나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 국산화 시킬 수 있는 화공약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한 화공약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제 말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제조업 자체가 인구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입해서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광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식성강, 부식에 잘 견딜 수 있는 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합금강으로 보겠습니다. 강에다가 크로뮴, 니켈, 몰리브덴 등 비철금속을 합금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내식성이나 내열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 첨가 성분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식성, 내열성 이런 것들은 스테인리스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식성이나 내열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만 내충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조직에 따라 마텐자이트, 페라이트,
오스트라이트, 그러면 석출 경화역이 되게 이제 조직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가 기호가 405 STS, 이제 일본은 SUS를 씁니다만 우리나라는 STS를 씁니다. STS 405, 430. 이건 BCC입니다. 즉 최심입방 격자금속입니다. 최심입방. 이것은 탄소가 10% 정도, 12에서 18% 정도 탄소만 들고 니켈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도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내식성은 떨어집니다. 오스테이트 조직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대개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텐자이트입니다. STS 410, 403. 14% 크롬 정도 들는데 자성이 강합니다. 강자성. 오스테인 영역에서 퀸칭 시 형성이 됩니다. 강자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테인리스 강이 자석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스테인리스 강 자석 붙지 봤습니까? 예, 되게 여러분들은 자석 붙습니다. 오스트라이트, 마틴자이트는 자석이 붙습니다. 근데 오스트라이트는 자석이 안 붙습니다. 전혀 안 붙습니다. 전혀 안 붙는 게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배 만들 때 자성 영향을 받는 자이로 콤파스를 만들 때 이렇게 스테인리스 강기를 옛날에 뭐 이렇게 탄소 함량이 좀 작고 하는 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재료를 뭐 하게 하는데 퀸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퀸칭. 퀸칭이란 당금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테인리스 강을 당금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을 가지고 누가 당금질해서 만들어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탄소강을 한번 열처해 보게 되면은 당금질, 그러니까 퀸칭, 불림, 노멀라이징, 풀림, 어닐링, 뜨임, 템퍼링 이 4가지가 되게 일반적인 열처리 방식인데 당근들 A1 변태점 이상 온도를 가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A1 배수점 오스트라이트 조직 요걸 만들어요. 당금질 하려 그러면은 감마조직 요걸 만들어요. 탄소 함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감마조직 알파 쪽이 섞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 부분 이상, 요 부분 이상, 요 부분 이상 돼야만이 당금질이 됩니다. 그래 야만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되고 오스테나이트 조직에서 검열을 시켜야 이렇게 마텐자이트 조직이나 다른 조직으로 경도 높은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림도 A3 변태점 감마조직 아까 마찬가지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고 이것은 공기 중에 냉각합니다. 공기 중에. 그럼 이 표준화 조직이 되고 조직이 미세화될 뿐만 아니라 내부 응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풀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용접 풀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표가 있긴 한데 앞서 그 행동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조직 스테인리스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상공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316이 있습니다. 이거는 FCC 면시 밑방 격자금속입니다. 이 천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자성이고 내식성, 기계 가공성 및 용접성 우수입니다. 그다음에 석출 기화염도 있는데 이것은 경도와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작습니다만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규격에 나와 있는 것이 따름이지 실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오스달트 스테인리스 이런 거죠. 상공사 18% 크롬하고 8% 니켈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산이나 강산화산 일반 내식성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테인리스는 상공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316 좋습니다. 몰리베 들어갑니다.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이건 316이 왜 좋으냐? 바닷물에 공식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 누가 쓰러 가겠습니까?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옛날에 저 어디 보니까 인천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축을 만드는데 한 2년 반 넘어가야 발음처럼 부식이 생기더라고요. 그 상공사. 산을 쓰면 되는데 비싸서 이거 안 쓰는 겁니다. 316 상공사 쓰고 마음 더 쓰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쭉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중에 제일 많은 것이 상공사입니다. 316 몰리베드에 들어 좋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화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질소가 들어간 것도 있고 탄소 함량을 0.03% 이하로 낮춘 겁니다. L자부터 로카본입니다. 로카본. 이것은 용접한다든가 좋습니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상공사입니다. 18% 코로나 8% 니켈. 이것은 포함재질 같은 데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공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질소도 한번 보시죠. 가스가 들어간 것을 금속 재료 중에 가스가 여기 보면 질소가 0.1에서 0.6% 들어있습니다. 가스 용접 금속 안에 집어넣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 다 기술을 필요로 하고 L자 같은 거는 탄소가 0.03%. 여러 가지 부식을 일으키는데 용접부의 부식을 일으키는데 잘 일으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계 부식을. 그 다음에 421, 347은 요 크롬 18% 크롬 일계인데 티타늄하고 요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중에 잘 없습니다. 왜? 저거 들어가면 비싸니까 생산 잘 하지 않습니까? 생산 잘. L자 붙은 것은 쉽게 말하면 좀 생산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일본에 전문물에 주문하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은 건 시중에는 잘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건 제일 흔한 게 상공사나 상공사 L 같은 경우는 상공사 제일 흔하고 그럼 상공사 L을 특별히 주문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316 이런 것도 그렇게 시중에 흔치 않습니다. 사실. 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게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 그래서 이것은 자석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자석 조금 붙긴 붙습니다. 현장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용접성이 우수합니다. 그런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는 요 SD 분류부터는 1시부터 일단 할까 합니다. 오전에 요 정도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